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저희 6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살펴보고 있고요. 2장에서는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 3장에서는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슈아 그린의 주장을 조금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고 제 견해가 들어가게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 부분은 그린의 주장이 조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나 부분은 제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가까지는 그린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진 시사점 178쪽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그린이 제시한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사고를 정리한 이중과정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지는 커다란 이론적 공헌은 서로 다른 도덕적 문제에는 그에 알맞은 서로 다른 도덕적 사고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그린이 정서에 기반을 둔 자동 설정으로 내리는 도덕 판단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린은 자신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자동 설정이 나쁘니까 수동 모드로 전환하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서로 쓰이는 곳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반면 수동 모드는 융통성이 있지만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어떤 경우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각 사용하는 곳이 다르니까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린에 따르면 자동 설정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일 때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시행착오의 경험,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유전자 전수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해진 저녁 시간쯤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있는 뭔가 길고 구불구불한 물체를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살면서 한 번도 뱀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전적 조상에게서부터 전수받은 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문화적 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화 이야기할 때 개인의 유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 이런 말도 있듯이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이제 합법적으로 소지는 할 수 없는 나라죠. 근데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항시 가지고 있진 않고 총기고 같은 데 있다가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꺼내올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럴 것이고요. 곡식 같은 거 수확하기 전에 이제 유해한 동물들이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잡는 전문적으로 수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해 조수 포획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총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시단위는 아니고 군 이런 쪽에 있는 그 사무소였는데 민원인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거기 있는 공무원한테. 그래서 총을 들고 가가지고 총기 사고로 그 공무원분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총을 본 적은 없었겠지만 아마 그런 방식으로 누가 총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하면 당연히 손을 들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항복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로 총이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개인적 경험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의진 선생님께서는 아직 뭐 결혼하실 시기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진 않으셨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마 은영 선생님께서도 한때 이 조심하시고 그랬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린 아이들이 간혹 다칠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다치는 것 중에 크게 다치는 위험성이 있는 거 화상입니다. 화상. 그 뜨거운 거를 뭣도 모르고 애들이 건드릴 수 있는데 살짝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팔팔 끓고 있는 게 이제 탁 엎어지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어린애들 있는 집에는 식탁보 같은 것도 치렁치렁 이렇게 안 하게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잡고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식탁보를 당기면 끓고 있던 찌개가 떨어져서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 정도로 다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뭐 끓고 있는 주전자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니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손을 댔다가 손끝만 살짝 데이는 이 정도의 경험을 하는 어린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프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자기 뇌리에 각인돼서 그 다음부터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인간의 자동적인 인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보를 부여해주는 메커니즘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동 설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화적, 문화적, 개인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즉 친숙하지 않은 문제. 1교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공유주의 비극과 상식도덕의 비극. 상식도덕의 비극이 비친숙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죠. 현대의 도덕적 문제, 상식도덕의 비극 문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 믿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도덕적 본능이 발휘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지적 기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그리는 새로운 도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인지적 기적 부재의 원리. 인지적 기적 부재의 원리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우리는 자동 설정에 덜 의존하고 수동 모드에 더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인지적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친숙하지 않은 도덕적 문제에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에서는 자동 설정 가지고 직관적으로 해결책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 두뇌, 지금 진화되어 있는 두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인지적 기적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동 설정 가지고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동 모드로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책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제기되는 생명윤리의 문제나 환경오염의 문제, 지구화의 도래로 인해 제기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문제 등은 기존 사회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의 도덕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그린의 주장은 그가 실시한 여러 가지 실험적 근거들을 통해서 객관적 근거들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의 추론이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의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현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거시적 윤리 문제들에 대해 결과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하게 그린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주의의 유형을 언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주장은 일부 한계를 노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의견이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요. 그린에 따르면 결과주의적 접근은 좋은 결과의 증진보다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의무론적 접근과 달리 오직 좋은 결과를 증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주의, 의무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가 학부 때 배우거나 책으로 읽었던 것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현장 강의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칸트가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자로서 이성주의자이죠. 또 옛날에 많은 윤리학 개론서들 같은 데 보면 칸트의 주장을 의무론적 직관주의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도덕적 직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의무인지 의무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직관 많이 사용했거든요. 칸트의 이성, 이게 직관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직관이 가지고 있는 요소 자체가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하이트 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미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왜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칸트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약간 비유적으로 칸트 용언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칸트에게 그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인 것 같고요. 칸트 당시에는 그런 방식, 인간의 뇌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칸트는 나름대로 자신의 이성을 발휘해서 최선의 도덕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감정, 이게 이제 그 직관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의무론에서 말하는 직관, 예전에는 이성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정서적인 게 직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결과주의적 접근, 이성을 통해 결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적 접근이 이성에 더 가깝다. 좀 예전에 학부에서 배우던 그런 이론적 지식과는 반대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최근 트렌드를 아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주의적 접근은 상식 도덕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고차 도덕으로,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공동통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공동통화의 제1원리는 행위결과주의를 선호하는 접근이라는 것이 그린의 최종적인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초래된 현대의 거시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행위결과주의의 접근이 바람직한가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린 행위결과주의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행위결과주의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채택 가능한 새로운 공동통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행위결과주의. 저는 이것과 반대되는 규칙결과주의를 한번 내세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린의 행위결과주의가 가지는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통화로서 규칙결과주의적인 담론윤리. 행위결과주의의 도덕적 관점과 규칙결과주의의 도덕적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알겠지만 행위결과주의는 1인칭 관점, 규칙결과주의는 복수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론윤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린의 주장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통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결과주의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과주의 윤리 이론을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결과주의는 특정 선택이 행위자가 해야 할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결정의 관련되는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칸트 같은 경우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행위의 동기 내지 행위 그 자체, 동기주의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행위가 산출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결과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결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위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과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동기의 선악 내지 행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윤리적 견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과주의 내에는 조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혹은 결과 계산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결과 계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주의를 구분해보면 행위결과주의와 규칙결과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1쪽으로 넘어가서요. 행위결과주의, 규칙결과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개별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를 합산하면 행위결과주의고요. 일반화된 규칙이 산출해내는 결과를 계산한다고 하면 규칙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주의, 이제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를 산출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개별 행위를 모두 다 계산한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역이고 오히려 큰 불행이라든지 고통, 비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한 행위의 모든 결과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산하는 것 자체에서 더 큰 고통이 생겨서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할 거다. 이게 행위공리주의, 행위결과주의에 대해 가해지는 엄청나게 큰 그 이론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구화 시대잖아요. 결과주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행동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인용문 아래 부분. 행위 결과주의는 행위의 대안들을 확정하고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한 이후 최고의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 예상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릅니다. 이 입장은 명확한 도덕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제시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자멸성 논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공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도덕적 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마다 매번 개별적 행위 결과를 모두 계산하는 것은 시간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자멸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 비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행위결과주의의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규칙결과주의의 견해에 따르자면 올바른 행동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결과주의와 달리 규칙결과주의는 모든 행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규칙의 결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행위결과주의와 비교할 때 결과 계산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규칙 강조한다고 하면 칸트 의무론과 다른 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대번 나오게 될 텐데요. 칸트 의무론은 규칙 자체가 숭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규칙 결과주의에서 규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칙입니다. 규칙의 위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논의를 그린이 제시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에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주의가 보다 타당한 접근법인지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나와 우리 사이의 문제, 가까운 인간 집단 사이의 문제였었죠. 그때는 아마도 개별 행위의 계산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구화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습 때문에 도덕적 문제 상황들도 전 지구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행위의 모든 결과를 계산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고 대부분 전 지구적 내지 거시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거시적 윤리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인 행위 각각의 결과를 계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지라도 개별 행위 모두를 계산하는 것에 소비되는 시간이나 노력이 오히려 자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동 모드 도덕성 내지 공동 통화로서의 결과주의는 규칙 결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에서 담론윤리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 담론윤리 관련한 내용 해가지고 조슈아 그린 마지막까지 한번 보고 또 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논의 필요한 게 있으면 덧붙여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논문이 호흡이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주의에 대한 내용, 뭐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설명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 1차 시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2차 시에는 제 논문에서 담론윤리 관련한 부분 설명을 하고 3차 시에는 관련되는 영상 하나 보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